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한 썰을 풀어보는 부동산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농법 박병찬입니다. 자, 오늘은 귀한 손님 모셔왔습니다. 일단 유튜브계 스타죠. 예, 바로 아포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방송 시작도 전부터. 네. 일단 오늘은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깜짝 오늘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길게 갈 것 같고요. 일단은 주요 질문들 드리면서 자료도 함께 설명 듣고 지금 시장에 대한 그 현황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 통계 또 최고봉 아닙니까? 네, 데이터 최고봉 아포유님이 풀어주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났어요.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최근에 유튜브에 많이 돈 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들 예. 그걸 풀이하는 영상들이 채널이면 모든 부동산 채널은 다 하나씩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본 것도 있고 별 내용도 없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아포유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 일단 대선 이후에 우리가 공약들을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확정적이다시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오늘 데이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양도세보다 중요한 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예요. 네. 다주택자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차 가능 물량이 폭감한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오늘 데이터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한번 차트 띄워주시면요. 네. 차트 나왔습니다. 예, 지금 2018년, 2019년 임대차 거래량 및 평균 전세가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각 구별로 그리고 면적대별로 해서 쭉 다 뽑아놨어요. 좌측이 지금 임대차 거래량이고요. 전월세 다 거래량.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우측은 평균 전세가입니다. 그냥 다 24개월치를 갖다가 다 그냥 평균을 내버린 겁니다. 와, 자, 일일이 수작업도 하셨을 텐데. 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면적대에 대한 법례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실상 거래량, 어디가 거래량, 그 임대차 거래량이 많구나. 30%.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네. 투자자들이 여기만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네네. 지금 서울과 같은 경우는 30평형대 투자자들이 가장 많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20평형대, 네. 20평형대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10평형대 순으로 나타나고 네네네네. 있어요. 그럼 여기서 투자자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걸 갖다 바로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서 2021년 임대차 거래량 및 평균 전세가를 갖다가 또 도출했습니다. 네. 자, 임대차 거래량이 확실히 늘은 부분이 보이는데 네. 이걸 갖다가 그냥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네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 2018년, 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임대차 거래량 및 평균 전세가 증감 차트입니다. 거래량하고 이제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 차트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2018년과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2021년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불리는 30평대 후반부터 보시게 되면은 네. 다 마이너스예요. 거래량이 다 줄어버렸네요. 그렇죠. 네. 임대차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투자자가 줄어든 거고 투자자들이 종부세의 압박에 팔고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10평형대는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네. 자, 지금 상당히 많은 증감폭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익 있게 보실 부분은 네. 강남 서초예요. 강남 서초. 서초 같은 경우는 20평형대 후반도 지금 줄어들었네. 좀 줄어든 부분도 나타나고요. 네. 지금 강남이 강세다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투자자 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임대차 가능 물량 희소성의 가치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 강남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측 차트는 2018, 19년 2년 차 대비해서 2020년, 21년 가격 증감, 전세가 증감을 갖다 얼마나 보여준 올랐나? 건데 이거는 뭐 대형 평형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올랐지 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다음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임대차 거래량 증감 비율과 그리고 전세가 가격 급락률을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네. 자, 놀랍게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네. 지역들이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네요. 가장 높습니다. 네. 그만큼 임대차 가능 물량, 희소성의 네. 가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은 오히려 네. 전세가가 더 네.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소형 평형. 10평형 때 네.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낮아요. 15%로. 예. 맞네요.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만큼 임대차 가능 물량이 늘어났고 오히려 임대차 시장은 안정됐다. 물론 15%라는 상승률이라는 게 임대차 3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과도한 종부세로 인해서 세금 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폭은 높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된 것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은 안정화됐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시장이 가격 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네. 자,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락론자들이 투자자들이 개입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 빠져나가면은 오히려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것과 전혀 배치되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도록 방치해도 될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해야 시장이 임대차 시장은 안정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전세를 거주하시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거주하시거나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지금 세입자분들은 뭐 그대로 뭐 기존 임대 물건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규로 이 지역에 진입해야 되는 신혼부부라든지 네. 아니면은 거주 이전자들 이런 입장에서는 그럼 임대차 가능 물량이 없어져 없어요. 버리면은 어디로 가나요? 밀리거나 높은 네. 값을 지불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다주택자들을 갖다 시장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시장 불안이 더 가중되었다라는 걸 갖다가 이번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딱 보니까는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평형 때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게 점차적으로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 부분에서 있어도 그렇고 단타 많이들 좋아하시고 최근에 들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소형 평형 때 그리고 뭐 수도권 외곽, 지방 이런 곳, 뭐 공시가 1억 미만 뭐 이런 것들 좋아하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오히려 임대가가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30평대 넘어가 버리면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필수장세잖아, 계속.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좀 추가해서 계속 사주면서 그게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8% 12% 이거 엄청 나거든요, 취득세도. 그러니까 그렇죠. 신입 자체를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가 뭐 이렇게 다주택자가 못 움직이면은 그쪽 그 생각에서는 임대가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임대가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갔으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네.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아프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임대사업자 활성화했을 때 이번 정부 들어왔을 때 다주택자 중과를 먹을래 아니면은 임대사업자 바꿀래 두 개 내놨잖아요. 그때 이후에 한 1년 정도 흐르니까 임대사업자 폭증하면서 전세가 안정됐었거든요. 그때 역전세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아프님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결코 시장의 적이 아닙니다. 시장의 적이 아니고 지금 우선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오히려 임대차 물량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대상인 거고 이게 오히려 지금 임대차 가능 물량이 축소되게 되면은 또 경쟁률이 치열해지니까 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신혼부부들은 늘어나고 네. 거주 이전자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사실상 가구 수가 증가해 가는 만큼 매년 가구 수는 증가해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그 비례해서 투자자들이 늘어나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최근에 가격 급등을 나타내는 곳이 중대형 평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소형 평형이 오히려 지금 하락한다.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소형 평형들이고요. 이런 것도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너무 명확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든 뭐든 지금 살 수 있는 게 너무 그 작아요. 대체주택 사던가 아니면 정말 저렴한 거 사서 작게 보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대형 평형을 산다, 뭐 강남을 산다 이런 사람은 잘 없어. 그래서 어차피 종부세 부담도 이빠이에다가
또 그 취득세나 중과도 12% 맞으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비용도. 아무리 양도할 때 이걸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들 처음 들어가는 내 비용 투자자라면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작은 거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이제 정책상, 네, 예, 세금상 그렇죠. 여러 면에서 네, 짜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종부세, 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이야기가 안 나오고 네.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무조건 그 차등 부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 철폐되지 않으면 임대차 시장은 계속 이런 현상이 가중될 것이고, 그러면 중대형 평형은 오히려 더 희소성의 가치로 인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소형 평형은 오히려 좀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양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지금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저께 또 이 성북구 쪽 아파트를 쫙 한번 시세를 봤는데, 이게 그 30평대랑 40평대가 원래 이 동네는 뭐 차이 나봐야 1억 나던 동네인데 뭐 5억의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은 가격 흔들림이 없고 이게 중소형만 쭉쭉 내려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들도 웬만한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아직 서울에 한정돼서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도까지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렵게 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는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결론은 갭 투자가 좀 많았던 동네들이 오히려 임대 가격이 많이 안정되고, 또 반면에 갭 투자가 되게 적었던 지역이나 뭐 이런 뭐 네. 유형들이 오히려 전세가 네. 뭐 갭 투자가 적었으니까 공급이 적다 보니까 네. 전세가 더 가더라. 네. 이거를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니까. 네. 그러면 갭 투자라고 뭐 전세 끼고 사면 다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잘못된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행위가 단순히 투기꾼들의 행위라고 보기 좀 어렵고 임대 공급자의 행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또 시간을 많이 할애 이런 자료가 나오려면 어렵잖아요. 밤새셨대요. 할 수 있어 없어. 저는 그냥 못하죠. 안 하죠. 이제 정책적으로 풀려야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만 모는 게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는 순기능들, 놓쳐왔던 부분들, 진짜 안정을 위해서는 입주 물량을 바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을 뭐 만든다고, 집을 만든다고 해서 1년 뒤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전에 시장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안정화시키는 게 먼저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데이터를 딱 보여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는 건, 저희가 이렇게 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자생할 수 있으니 시장에 맡기면서 정부는 큰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예. 네. 이러한 자료들이 네. 사람들이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죠. 오히려 투기꾼들 하면서 얘네들이 진입하면 가격 폭등하고 네. 그런 부작용만 이야기하지, 사실상 임대차 시장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은 아니 투기꾼들이 계속 특정 지역만 들어가게 되면 임대차 물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를 놓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해가는 부분이 투자자들이 과잉 개입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히려 투자자들을 이렇게 지금 지난 정부라고 하긴 그렇고 현 정부에서 쫙 빼주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폭등이 나타난 거죠. 맞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지금 임차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구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집 사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임차 가격이 안정이 안 되니까 더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두 번째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네. GTX 교통호재. 이게 지금 GTX 얘기만 나오면은 다 이제 뭐 들썩들썩 움직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집값 움직이고 이번에 뭐 어디가 오르네, 뭐 봉담이 어쩌네, 뭐 하면서 이번에 D 노선 뭐 생기면서 또 하남시청 다시 뭐 이렇게 얘기한다네, 뭐 얘기가 너무 설왕설래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노선의 주요 그 라인들, 그리고 이번에 최근 소식은 C의 그 정차역, 이제 기업들, 민간 기업이 참여하니까 걔네들이 그 제안한
그 역세권이 뭐 거의 확정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왕십리라던가 뭐 이런 지역이 나왔는데 이게 저는 좀 약간 우려되는 거는 뭐 GTX가 뚫린다고 해서 무조건 GTX 때문에 뭐 집값이 뭐 폭등한다, 무조건 계속 폭등세로 갈 거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항상 뭐 주식도 그래프가 있듯이 갈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교통 호재 그리고 지금의 그 뭐 GTX D9, DEF 막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실상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차트랑 맥락이 같습니다. 호재 지역에는 투자자들이 몰리죠. 네.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것은 임대차 가능 물량이 늘어나죠. 임대차 가능 물량이 그 지역의 수요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세가는 안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갖다가 과거의 사례, 지금 신분당선 네, 혹은 네. 분당선 개통됐을 때 네. 어떻게 흐름이 갔는지를 네, 갖다가 네, 네. 한번 차트를 갖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아. 자, 이거는 초역세권 단지로 해가지고 역과 딱 달라붙어 있는 단지들만 뽑아냈고요. 지금 먼저 7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지금 여기는 분당선이 개통됐던 시점, 죽전역입니다. 죽전역 2007년 11월 24일 개통됐고요. 네. 자, 죽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바로 현안마을 동성 2차 죽전동 동성 2단지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네네. 자, 해당 아파트에서 전용 면적 84.99스퀘어미터만 네. 한번 뚝 뛰어와 봤어요. 음.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 죽전역이 개통 시점. 개통 시점 빨간색 박스 표기되어 있는데요. 네. 개통 이전에 네. 해당 아파트 최고가 5억 1,500까지 찍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웬걸? 개통되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빠져버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2012년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최저가가 2억 5천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간 거래라고 치더라도 분명 3억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아니 개통이 됐는데 지하철이 없던 역세권이 아니던 곳이 역세권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이 개입이 과도하다 보니까 수요 대비 풍부한 임대차 물량이 있는데 뭐하러 집을 사겠어요. 네. 그리고 이 풍부한 임대차 물량이 있다는 것은 전세가를 못 올린다는 걸 의미하죠. 네, 왜? 맞아요. 임대인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그쵸. 너무 임대차 물량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도 나타났던 거고요. 또한 이 교통 호재 발현 시점 이후에는요. 그동안 투자했던 물량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손익 실현에서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많이 쌓여요. 이익 실현. 그렇죠. 이익 실현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 당시 제가 이 지역에 관심 많았거든요. 분당선, 신분당선. 네. 이 당시에 매물은 적체돼 있었어요. 매물은 항상 가득 있었는데 거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통 호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GTX 이야기 나오는 것들 10년 내로 가능한 곳이 있나요? 없어요. 신호선. 네, 없어요. 그리고 미쳤어 가격이. 그렇죠. 진짜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투자자들의 개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나쁘지 않다. 누구한테? 임차인들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많이 투자하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왜 이걸 갖다 규제하려고 들어요? 규제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전세가는 상승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호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 비호재권형의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그러니까 이 호재와 비호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전세가입니다. 사실상 이 지역들 지금 이 분당권도 그렇고 전세가율이 이 당시에 20% 30%대까지 떨어진 적들이 있었어요. 재건축 아파트 수준으로. 그렇죠. 여기 뚫리고 나면 집값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억대면은 전세가가 뭐 1억 5천 밑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GTX도 긴장해야 될 부분이 전세가율이 40%대의 벽이 무너졌다. 투자자가 많이 개입되었구나, 과도하게 개입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TX 호재에 대해서 호재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끝물 타는 건 아닌가 판단함에 있어서 전세가율 40%대 여기는 마지노선으로 지키시고 40%대가 무너졌을 때는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를
좀 각오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분당선 축전력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장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여기는 기흥역. 기흥역은 또 11년 12월 28일에 개통됐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통된 이후에 더 떨어졌습니다. 이전 최고가는 2007년 10월 달에 발생됐었는데 3억이 거래된 이후로 그 뒤로 개통되는 시점 다가올수록 점점 가격이 떨어지더니 이 가격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2007년 10월 달에 3억 최고가 찍었던 게 2007년 3월 달이 돼서야 이전 최고가를 회복했습니다. 네. 자, 10년, 이런 10년.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과도한 투자자의 개입으로 인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하면은 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행복해집니다. 임대차 물량 늘어나고 굳이 집 살 필요 없고 그리고 시장에서 자정 효과가 나타난 거죠. 시장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늘어난다? 무주택자분들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좀 어느 정도 이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해서인지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 입안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정책을 갖다가 많이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야 임대차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의 안정 효과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네.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2012년, 깜짝이야. 2012년, 2013년, 네. 2014년 네네네. 사람들 집 안 샀잖아요. 맞아요. 뭐터로 집 삽니까? 네. 임대차 맞아. 물량이 그렇게 맞아, 풍부한데 맞아. 전세가율이 30-40%대인데 뭐터로 집을 삽니까? 네.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목표하는 지향점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투자자들은 너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돼 있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은 어느 순간 정책이 아니라 바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기흥역 동부 아파트만이 아니고요. 다음 차트 넘어가게 네. 되면은 또 망포역 예. 여인 분당선 망포역 12월 12일 개통됐습니다.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벽적골 두산 보게 되면은 여기는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을 안 하니까 오히려 여기 개통하니까? 개통되고 나서 오히려 쭉 상승해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2013년 이후로 가격이 쭉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수원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 당시 공포심리가 심했거든요. 왜냐? 동탄 1기가 입주를 하면서 수원 지역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박살을 내고 나서 이제 좀 올라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 동탄 2기 네. 또 박살을 내버리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개입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너무 좋아. 네. 편리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개입이 적었던 지역은 역개통 후에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의외로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고요. 바로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정말 현명한 내 집 마련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분당선만 보여드려가지고 좀 재미없으실 수 있는데요. 신분당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예. 지금 정자역 네. 어마어마했죠. 이거 신분당선 이제 네, 강남으로 맞습니다. 바로 한 번에 간다. 분당선 너무 돌아가지 않느냐. 왜 신분당선 뚫리면 집값 폭등한다. 네. 웬걸요. 정자역 개통하기 전에 2007년 11월 달에 지금 느티마을 3단지 전용 면적 66.6스퀘어미터 해당 면적대를 보게 되면은 2007년도에 6억 1,400 최고가 찍었는데 개통되는 시점 그래도 가격 방어는 됐어요. 개통되면 오르겠지. 이후에 4억 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개통되고 나서요. 이 당시에 지금 거래량 없죠? 네. 아니요. 가보면은 물량이 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산 겁니다. 물량이 너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안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될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죠. 그러므로 인해서 빠져도 1억 6,800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거래가 거의 전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들도 시장에 매물이 너무 많으면 사기가 겁나거든요. 그렇죠.
그 현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고요. 그리고 2007년 11월 달에 6억 1,400 찍었던 걸 갖다가 가격 회복해 가는데 2017년도에서나 회복하게 돼요. 이전 최고가를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리죠. 네. 투자자들이 그만큼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소요된 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2017년 이후로 가격 급등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히려 투자자들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환영해야 될 분들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들은 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 신분당선 느티마을 3단지 정자동의 초역세권이고요. 여의도 걸어서 3분입니다. 다음에서도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성북역에서도 성동마을 강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개통되고 나서 보합세를 갖다가 좀 한 1년 동안 그려갔어요. 1년 동안 그려갔고 그 이후에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 사이에 개통되고 나서 바로 오르질 않고 매물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린 기간이 한 1, 2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여긴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하락이 없고 상승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간 거죠. 아까 분당선에서 수원 영통동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 트렌드가 새 아파트만 오른다 그런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아파트인 성동마을 강남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을 안 했었고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은 곧 10억 넘어가겠네요. 재미 좀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다. 또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 뭐 전세가율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가라는 조언까지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GTX를 너무 맹신하는 그 경각심을 좀 주고 싶으신 그런 근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경각심을 주다니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임차인들에겐 좋은 걸요. 환영해야죠. 그러면 그 GTX에 대한 어떤 맹신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중에 GTX만 되면 일단은 떡상한다. 무조건 간다. 막 이렇게.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네네. 떡상한 곳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그렇죠. 도움을 좀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을 얻을 것 같네요. 맞아.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뭔가 교통계획 발표할 때 한번 오르고 공사할 때 한번 오르고 개통하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 확실히. 예전에 신문으로 접하고 뭐 그렇게 뉴스로만 봐야 됐을 때랑은 다르게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분석을 이렇게 세세히 하고 또 이렇게 아포인 같은 이 데이터도 편하게 안방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즌이. 그러니까 선반영이 그만큼 더 빨리 되고 투자자도 금방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계획 발표할 때 오르는 거는 맞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개통 시점에는 좀 약하지 않나. 오히려 개통 시점에는 우리가 가격을 갖다가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지금 현재가 그리고 향후 미래 기대 가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세가라는 게 현재가를 갖다가 임차인들에 의해서 정해주는 가격이거든요. 야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이면 여기 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이미 전세가는 결정돼 있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재가 대비해서 향후 미래 개발 가치를 갖다가 얹어서 보게 되는 건데 이 향후 개발 기대 가치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좀 투자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 GTX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지금 GTX 호재 지역들 폭등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이 전세가율 그 호재가 발현되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80%대, 90%대 그런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그동안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안 올라줘가지고 지금 급등한 부분이 나타나고요. 지금 GTX 호재 지역 아직까지는 전세가율이 50%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너무 지금 좀 과열돼가지고 전세가율이 40%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미래 향후 기대 가치가 실제 준공되고 나서도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게 분당선이 거의 그랬어요. 분당선이 신분당선이 뚫릴 때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한 기대 가치가 30%대까지 떨어졌을 때 거기가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물론 25%대까지 떨어진 단지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상승이 상당히 버거워지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 GTX 2랑 F는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작은. 아니 그 Z까지 나온다니까. 소견을.
주신다면. 아니 저는 GTX의 세분의 0까지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GTX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 GTX에 열광하고 했던 이유가 어떤 개발 호재, 어떤 나의 어떤 판단함에 있어서 이슈 이거를 좀 원하는 쏠림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GTX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소견을 붙인다면은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땐 오히려 그 세상이 GTX 전체 개통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저는 UAM을 서울시에서 이제 기반 시설로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제 만들 건데 여기저기에 그 대상지가 GTX 예정 역사와 거의 90% 이상 일단 일치해요. 100%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GTX와 UAM 터미널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자리들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3월 3일에 발표한 2040 계획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온 건 마곡 용산 잠실 예, 이쪽을 딱 해가지고 그려놨는데 한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심공항. 왜냐면 이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1단계, 2단계고 3, 4단계는 서울 전역에 포진되게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때 우리 살고 미래가 있을까요? 빨리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살고 있을까? 내가 볼 땐 되게 빨리 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황이. 맞아요. 핸드폰 때도 그랬다. 핸드폰도 사실 이렇게 될지 몰랐지. 그렇죠. 맞아. 핸드폰으로 이제 다 일도 하는데 뭐. 자, 일단은 GTX에 관해서도 너무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부분 다 따져라라고 말씀을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뭐 아포윤이 폭등론자고 무조건 사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은 폭락론자 오히려 폭락론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론자라는 네, 표현이 맞겠죠.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다 이제 위험하고 떨어진다. 그리고 뭐 아까 첫 번째 데이터도 이제 임차 가격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니까 좀 약간 색다르긴 합니다. 네. 공약 중에 또 하나 이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자 1기 신도시랑 좀 곁들여서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재건축 활성화된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일단 서울에서는 지금 노원 쪽 노원 쪽이 지금 매수문이 많다고 하고 왜냐면 금액이 낮으니까 또 거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많잖아요. 뭐 제일 좋아하는 뭐 분당부터 시작해서 일산, 뭐 평촌, 중동, 삼본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상 노원하고 일기 신도시하고는 준공 시점이 같습니다. 뭐 거의 지난 노태우 200만 호 공약 때 같이 개발됐던 지역들이라고 봐도 되고요. 사실상 과거에는 좀 분당만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다가 분당만 상승했네? 다른 지역들은 하면서 평촌이 쫓아왔었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 노원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해 보인다 보니까 지금 급등을 갖다 만들어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 서울시장님께 저는 좀 불만이에요. 저는 완벽한 시장론자라서 거래 제한 구역 같은 걸 갖다가 서울에는 몇 군데를 갖다 박아놨어요. 근데 이런 거래 제한 구역을 갖다가 만든다, 그리고 조합 지위 양도를 갖다가 제한한다, 이게 오히려 또 시장을 갖다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면은 금지되기 이전에 매수하려고 더 그쪽으로 수요가 몰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왜곡 현상을 만들어 버려요. 지금 이게 바로 차트에서 지금 보여드릴 차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게 해서 가격이 가게 되면 되는데 지금 우선 당장 잠실만 하더라도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폭등했나요? 바로 주변에 파크리오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단지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그 주변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폭등해버리니까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 물건들이 얘네들보다 낮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얘네들보다 훨씬 더 폭등해버리고 오히려 이런 게 풍선 효과를 통해 가지고 억누르려고 했던 걸 가격을 더 폭등시키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30년 차 아파트들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뭐 이런 부분이 다 머리 아파. 그러면 아싸. 그러면은 아예 조합설립 인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 통과 이전이라든지 이때 들어가야지 하면서 거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갖다 보게 되면은 둔촌주공 아파트 이야기 나온 게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2000년, 2001년 뭐 그 시점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둔촌주공 아파트 13페이지. 예, 1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야, 2006년 10월 달에 11억을 찍었었어요. 네. 최고가. 이거는 그냥 단지 면적 구분 없이 네, 전체 네. 거래가를 네, 갖다 네, 다 네. 막대 그래프로 표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 사업이 조합원들 간에 분쟁 나오고 조합장 갈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2012년도 12월 달에는 최고 거래가가 6억 8,500까지 떨어져요. 아, 네. 가격이 완전히 썰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갖다 한쪽으로 몰아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선 또 이런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재건축 단지 선정되고 나서 지금 2000년대 2002년 1년 뭐 그때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둔촌주공 재건축이.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 3월이면 지금 벌써 20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됐어요. 그러게요. 네. 더군다나 뭐 내년 8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랬다가 내후년 5월 달에 준공했다가 그것도 지금 불확실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과도한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특정 그냥 불확실성에 너무 몰리게 정부에서 지금 조장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조합원권에 대해서 마음껏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이러한 좀 피해자들을 갖다가 줄여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맞아요. 요즘에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런 용어도 처음 생긴 것 같아. 초기 재건축, 초기 재개발. 뭐야 이게 무슨 말인데? 그리고 여기에 투자가 많이 몰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도 투자자들 입장을 너무나 이해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이드를 주려고 조언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재건축이 하나 들어오면서 그나마 사업성이 좀 좋을 단지 자동적으로 그런 걸 찾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차라리 거래가 되게 된다면은 음. 괜히 다른 엉뚱한 아파트들 뭐 30년 차 가까워졌어. 여기 안전진단 통과 전이야. 지금 이제 접수했어. 그러면은 가격이 억 단위로 맞아요. 힘들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그 현상을 갖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뒤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모르는데. 부분인데 네. 뒷장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공 아파트 5단지는 여기 잠실입니다. 음. 잠실도 최고 거래가 2006년 네. 11월 달에 16억 6천까지 찍었었어요. 잠실 주공 5단지가 그런데 2006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는 최고 거래가가 10억 1천만 원까지 6억 5천이 썰려 나갔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조합원들과나 갈등 그리고 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야 종상향 하려면은 이거 어려워 안돼 뭐 시와의 네. 그 협상 그 과정마다 얼마나 빠그러질지 알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30년 차 됐다고 바로 오르고 그런 네. 거는 좀 상당히 시장이 건전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이제 겨우 착공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네. 뿐이지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지금 차라리 시장의 왜곡 현상이 지금 현 정부에서 재건축을 너무 틀어막음으로 인해서 더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다. 거래까지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향후 지향해야 될 부분은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께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은 부디 시장을 믿어달라. 그냥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러한 부작용들 중공년차 네. 30년차가 가까워졌어 안전진단 신청을 해 그런다고 폭등하는 그런 양상은 확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은 안정될 거예요. 오를 곳은 오르겠지만 오히려 올리지 말아야 될 곳이 폭등하는 그런 부분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 네, 뭐 다음은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도 있는데요. 음마 아파트는 워낙이 뭐 그래도 음마는 왔다 갔다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냥 음마도 이렇게 좀 네.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다라는 네.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하고 접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역시도 전세가율을 보시고 들어가세요. 전세가율이 40%대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빨간불 들어왔다. 앞으로 한동안 오르기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50% 언저리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전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승해 가면서 또 이러한 부분이 좀 발을 맞춰가면서 안정적인 상승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전세가를 확인하면서 내가 선진입인지 후진입인지 확인하면서 깜빡이 켜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규제가 제일 많았던 게 제일 앞으로 많이 변할 거니까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바꾸고 좋은 쪽으로 돌릴 텐데 일단 영원한 정책은 없다라는 생각하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내가 살든 영원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의명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시기와 무관하게 좋은 판단을 이끄시기를 바래요. 일단은 이 규제가 제일 많았던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은 규제가 사라지는 이 재건축 시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투기와 투자가 가장 강한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 지면을 많이 차지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재건축인데 오늘 아프님의 어떤 이런 자료와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판단하심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 그런데 갑자기 아프가 폭락론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얘기를 오늘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즘 추세가 정책이 이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똘똘한 한 채를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재건축 잡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토지거래 허가가 묶어가지고 실거주를 해야만 승인해주는 이런 상황이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아예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이 그냥 올라가고 뭐 이런 왜곡 현상들 일어나니까 이게 하루빨리 좀 정상화되는 타이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국회 통과해야 되는 게 대다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사에서도 봤지만 뭐 어차피 완화에 대한 생각은 두 후보가 다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 회수하더라고요. 돌아가니까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시행령에 의지해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액션이 나올지. 그리고 저는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와서 또 우리 또 리모델링 얘기도 잠깐 나눌 텐데 일단은 좀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값이 많이 오를까 말까의 그런 우려가 아니라 이 정책을 현실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 공약대로 밀어붙인다. 또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주예요. 그러니까 이 이주에 대한 문제를 이거는 공급이 되기 전에 벌어지는 사태인데 이 이주가 사실 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뭐 우리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중소규모 개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현재 이제 개발지가 지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까지 가세한다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도권이 이제 이주 대란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저도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 명제를 위해서 이 큰 고통이 있고 사회적인 큰 진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정부나 우리 정책 입안자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텐데 이게 정도치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 대의 명제는 이해하지만 그래? 근데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론이 형성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참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정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말한 모든 공약들 있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을 잘 살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길이 오를지라도 국민들이 그 충격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 몰아붙이는 것도 저는 잘못된 이념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좋은 방향으로 하루빨리 가기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도 있으니 우리 여러 똑똑한 분들께서 요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면서 이 공약들을 잘 밀어붙이면 좋겠습니다.